네, 반갑습니다. 서비스 마케팅론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시건을 한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9주차부터는 분명히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만약 대면 수업을 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학기 동안은 아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8주차 중간고사를 제가 과제물로 대신했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셨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과제물을 보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제가 확인해서 답신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 정리가 안 되신 분들 빨리 정리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꼭 저한테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면 교육이었을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아닌 제 목소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강의하게 돼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합니다. 이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서비스 마케팅론 이 한 과목만큼은 대면 강의보다도 더 큰 효율성이 있도록 제가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의 정보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듣고 여러분 머릿속에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한다면 여러분 경영학과 학도로서 정말 떳떳하게 내가 서비스 마케팅을 강의를 들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제 개인 일방적인 강의다 보니까 시간이 그 1시간 50분, 그러니까 50분 동안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그래서 토탈 3시간이니까 150분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다소 좀 여러분들이 듣는데 지루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교육 자료를 다 강의 노트를 지금 띄웠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축적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뭐랄까 학문을 습득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결과로서 또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평가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공정한 평가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과제물도 제가 세심하게 하나하나 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열정을 쏟고 뭔가 관심을 갖고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를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고, 또 이제 중간고사 이후 차수 들어갔을 때 제가 한두 번 더 여러분들한테 과제물을 내서 그 과제물도 중요한 평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 출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를 얼마나 열심히 듣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것만 중요한 게 어디겠어요. 그래서 저는 1차수부터 다 여러분들의 출석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한 학기 결산하면서 평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가 수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맞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의 축적도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교재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양해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강의 노트를 준비하면서 전에도 준비한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4판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4판은 2013년 4판이 나온 이래로 2019년까지 거의 6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판, 2판, 3판은 좀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4판은 그 이우재 교수님께서 사실은 완성판으로 만드셨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뭘 바꾸기를 원하셨냐면 거기에 사례 같은 게 이제 과거에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진부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나와 있는 뉴스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시사 잡지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례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우재 교수님께서도 5판을 제가 여러분들 주 교재로 말씀을 드렸는데 5판이 19년 2월 달에 나와가지고 거의 한 6개월 만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6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6판은 그 1권, 2권 해가지고 2권이 분권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여러분들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페이지가 없어요. 페이지가. 챕터만 중심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사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우재 교수님이 뭐 미남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각 챕터마다 이우재 교수님 또 사진이 거기에 또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700페이지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4판이 사실은 가장 기본 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5판을 사셨으면 5판을 열심히 좋은 거죠. 5판하고 4판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판하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4판 교재도 좋고 5판 교재도 좋고 6판 교재도 좋다 이런 걸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4판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한 챕터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3챕터 3에 기술 발전과 이제 서비스 전략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보통 신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그럽니까? 뭐 인터넷, 뭐 IR, 뭐 이런 시대 그렇게 얘기하죠. 인터넷. 구체적으로 말하면 ICT에 의한 정말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ICT가 여러분 잘 아시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그러니까 이제 정보통신 기술로 총합되는 거죠. 그건 정보통신 기술만이 거기에 포함된 건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AR도 있을 수 있고 인공지능도 있을 수 있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 어떻게 지향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하는 것을 3챕터에 아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기말고사 전에 한 챕터에 대한 강의 노트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기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인공지능 서비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 이세돌 선수하고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지능 해가지고 로봇이 이제 입력한 대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조립을 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게 이제 기계지능의 시대였다면 그 두 번째는 이제 분석지능으로 이제 머신러닝이라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 이게 이 경영뿐만 아닙니다. 이게 경제, 수학, 물리, 그 다음에 사회학 전반에 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파급 효과를 아주 뿌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냐면 직관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직관지능. 이게 뭐냐면 이제 IBM 왓슨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면 어느 부위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게 무슨 암이다 하는까지 뽑아내고 수술도 왓슨이 다 하는 겁니다. 이제 왓슨. 그래서 이제 의사는 사실은 이제 로봇이나 이런 컴퓨터의 박사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이제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뼈 구조라든가 이런 거 알아가지고는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다 이미 왓슨이나 이런 게 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가천의대, 인천의 가천의대가 왓슨을 도입해 가지고 지금 암 수술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왓슨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왓슨이 예측하는 게 의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수술은 다 로봇이 수술하지 않습니까? 사람 손으로 수술한 것도 있지만 정밀한 것은 다 로봇이 하고 있어요. 3D로 해가지고요. 그런 상황으로 왔고, 앞으로 이게 더 발달되면 뭐냐면 이제 공감지능이라고, 공감지능. 이건 공감지능까지 로봇이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슬픔, 기쁨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만. 그러니까 왓슨이나 그 다음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인간처럼 사유해가지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공감지능까지 간다면, 과연 어느 학자 말 맞다나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느냐,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느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공상영화나 지금에 나오는 공상영화가 현실로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감지능까지 가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학문이 뭐 수학 같은 경우에 데이터 내는 거 뭐 한 10,000년 동안 고민해도 안 될 것을 불과 몇 초 만에 다 답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건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분석이 정확한 거예요. 왜? 뭐 엄청난 테라바이트 이상급의 그런 수십 개가 붙어 있는 게 그것을 분석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없어질 직종의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뭐 변호사니 뭐 이런 게 교수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경험, 배운 지식 아닙니까? 인간이 배웠다고 할 때 그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로봇은 수천 년 전부터 나온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건 유가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다 법률, 법 조문 내지는 판례가 다 거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변호사나 판사가 판례문 쓰는 게 그게 맞겠어요? 빅데이터에 의한 판례문이 맞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필요 없다. 의사도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운간 어느 시기에 오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다. 근데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한복판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복판에 있는 저희들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이미 엄중하게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만 해도 영국을 대항해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건 뭐야? 방직기계를 수동으로 하던 것을 증기기관을 통해서 방직기계를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대량으로 방직 공장이 생산해 내니까 그 힘이 영국이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뭡니까? 석유나 전기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통해서 이제 전기기관이 내연기관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과거에 기차 정도 갔던 게 이제 비행기가 가고
무슨 뭐 자동차가 쌩쌩 달리고 하는 식으로 변화되니까 그 2차 산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세계의 변혁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 대전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원자력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정보 기술의 발전이 3차 산업입니다. 원자력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3차 산업의 정보 기술, 컴퓨터로 대별되는, 인터넷으로 대별되는 그 정보 기술이 3차 산업혁명이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1970년 이후거든요. 근데 불과 30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선까지 갈 건가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끝이 안 보인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다. 전쟁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가. 전쟁만. 과거에는 전쟁이 다 보병이 들어가서 총 쏘고서 고치에 깃발 꽂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전쟁이 없잖아요, 이제는. 전방, 후방이 없어요, 이제는. 몇 번 빵 때리면 그걸로 끝내는 거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별로 필요가 없게 로봇 군단이 있어가지고 로봇 군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는요, 국방과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비밀리에 지금 이 전자전 내지는 로봇전을 준비하는 게 엄청나다고 그래요. 그 기술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컴퓨터 인터넷도 미국 국방부에서 맨 먼저 군사용으로 썼던 겁니다. 그게 이제 민간으로 넘겨가지고 인터넷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국방과학은 정말 놀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개발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계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 우리가 고요한 것 같지만 고요한 중에 이 주변에 소용돌이를 지키는 바람 내지 이런 것은 핵력보다도 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서비스 마케팅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우재 교수님께서 기술 발전과 서비스 전략 해가지고 한 챕터 한 15장 정도, 15페이지 정도로 해서 책을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별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5판을 말씀드리고 나서 4판으로 이제 강의 노트를 정리해 좀 죄송스러운데 한자 한 획도 빠지지 않고 다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한 서너 군데밖에 바뀐 게 없어요. 예, 본 교재 내용은. 그게 이제 구체적인 게 하나 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서비스 연구 모형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던 것 들으시죠? 3주차인가요? 예, 거기에 보면 뭐 서비스 삼각형이라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기업이 서비스 전략을 고객 감동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고객 지향적인 직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미국의 서비스 기업, 성공 기업을 조사해 보니 이런 세 가지가 합치된 기업이 성공 기업이더라 하는 게 이제 서비스 삼각형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이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상호작용적 마케팅,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 그래서 이제 기업과 직원과 고객이 상호작용하는, 특히 고객과 직원이 상호작용하는 상호작용적 마케팅. 이게 이제 연구 모형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마케팅 삼위일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뭐냐면 이제 고객하고 기업하고 직원은 내부 마케팅.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서비스 철학하고 교육을 통해서 직원이 고객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내부 마케팅이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고객하고는 이제 외부 마케팅. 그래서 이제 고객의 원하는 니즈를 최대한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준비하고
직원을 통해서 실행시키는 거, 이게 외부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과 고객은 무슨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예, 상호작용적 마케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작용, 릴레이션 관계로 해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분리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이게 바로 서비스,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모형도 설명인데, 네 번째 이 이우재 교수가 추가한 게 다른 서비스 마케팅 책에서는 진즉 이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비스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서비스 피라미드. 예. 그게 뭐냐면 기업과 직원, 고객은 똑같습니다. 삼각형. 근데 거기에 피라미드처럼 우뚝 쏘아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운데. 그게 뭐냐? 테크놀로지. 기술이 있어야 돼.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이 위에 꼭지점에 하나 있고 기업과 직원과 고객이 함께 했을 때 그게 최상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고 서비스도 있다 이거예요. 왜? 지금 같은 이렇게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직관지능까지 하는 세상에 그 기술의 영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도 전자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하잖아요. 사람이 운전대에 안 잡고도 갈 수 있는 걸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기계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가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마인드가.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기업, 직원, 고객, 기술이 해서 이게 뭐냐면 서비스 피라미드 모형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ICT로 인한 이 기술 발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가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이우재 교수님께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별도로 하나 정리해서 여러분들 또 추가로 제가 한번 강의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뭐 오늘 배우는 가격 관리에도 뭐 윤리적 실행 방안 해가지고 또 이우재 교수님이 한 10가지를 써놨더라고요. 반 페이지 정도에서. 그 정도에 추가된 거지 큰 틀에 있어서 변화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4판이건 5판이건 6판이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서 구입해서 교재로서 활용하면 전혀 부족함이 없겠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대면 교육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이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교육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면 교육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비스 마케팅을 한 학기 동안 배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보 역량을 다 동원하고 저 인지적 능력을 다 가동해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뭐냐면 서비스 마케팅 믹스 중에서 서비스 가격 관리입니다. 가격 관리가 굉장히 또 이것도 우리가 공부할 재미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한번 강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앞서서 제가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원가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제 뭐 회계니 하는 데서는 큰 비중을 갖지 않고 저거 하는데 사실 이제 회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 그래서 회계를 모르면 사실은 경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렇게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회계가 좀 어려워요. 그 숫자가 들어가고 뭐고. 근데 제가 한 7, 8년 전에 본 책인데 제 서재에 꽂혀 있어서 제가 꺼내봤는데 회계학 콘서트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회계학 콘서트. 이거 뭐 하야시 아츠무 일본 학자가 지은 책인데 우리 한국의 저명 교수님들이 이걸 옮기고 감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 재밌게 소설처럼 막 썼어요. 그래서 이제 한 평짜리 구멍가게와
뭐 100평짜리 레스토랑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벌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가라든가 그다음에 한계 이익이라든가 BP 그냥 break even 포인트에서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고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게 아주 그 소설처럼 읽기 쉽게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책은 이 원론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은 좀 읽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좀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회계학 콘서트라든가 이런 책들은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기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건 회계학 콘서트.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제가 권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하나 이건 제가 뭐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읽어서 이게 참 유익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뭐 시험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매번 우리가 강의 전에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운용 기억으로 인출을 용이하기 위해서 리허설 차원에서 리뷰하는 시간을 항상 가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또 중간고사를 또 마무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뭘 공부했는지 또 망각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망각한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 새로운 지식을 넣으려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 사안쯤 정도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리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제 뭐 서비스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웠죠.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과 기업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그냥 이제 서비스 잘 받았다 하는 개념은 그냥 일반론적인 그런 서비스 개념이고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운 서비스는 기업과 고객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서비스를 한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왜 지금 서비스인가? 왜 아까 제가 왜 4차 산업혁명의 서비스인가? 4차 산업혁명은요. 서비스와 함께 진행됩니다. 그게 고객과 기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일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또 왜 서비스인가? 서비스 경제를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서비스 경제에 나타난 현상들을 배웠죠. 거기에 이제 소비자 욕구가 다양화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급속한 기술의 진보가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가 되고 있다. 시장의 국제화, 기술의 국제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국제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와 이제 전문 서비스가 증대되고 있다. 근데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져 가지고 핵심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제 보조 서비스까지 경쟁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서비스가 중심에 서지 않고는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또 학문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하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뭐 희생의 대가다. 제조업을 희생한다. 근데 우리가 IMF 사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제조업을 희생해가지고 서비스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서비스 인력은 늘었어요, 고용이. 그러니까 제조업을 희생시킨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제조업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서비스화가 다 접목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대가가 아니고 공존의 대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뭐 저임금 노동으로 서비스를 우리가 비하한 적이 있었죠.
그 뭐냐 무슨 뭐 택배라든가 뭐 이런 단순 노동만 가지고 우리가 했지만 서비스는 병원의 의사도 서비스예요. 예, 변호사도 서비스 업종입니다. 금융? 당연히 서비스죠. 회계사? 서비스죠. 그렇다 보면 서비스는 단순 저임금 노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 집약적이어서 생산성이 낮다. 이제 전통적인 이제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 같은 분들은 이게 부의물질적이고 그다음에 이건 비생산적이다 해가지고 서비스를 좀 뭐랄까 좀 낮게 보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거죠. 어떻게 노동 집약적입니까? 병원만 봐도 자본 집약적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기계들 가지고 고객을 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노동 집약적도 물론 있지만 자본 집약적인 경우가 더 많다. 그다음에 생산성이 낮은 게 아니고 생산성이 사실 제조 부문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뭐 공공부문의 증가 때문에 뭐 그랬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공공부문은 당연히 서비스가 증가하겠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민간 영역의 고용 증가가 많았다 하는 걸 우리가 실증적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일 뿐 뭐 수익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기업들이 그 엘리베이터 회사 같은 경우도 유지 비용 내지는 후속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매출액이 50% 이상 된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IBM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제조 부문에서 제조 부분은 다 매각을 하고 서비스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서 거기 수익의 75% 이상이 거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제조에서 필요하기다. 그건 이제 완전히 이제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 제조업 간에 이제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TV 만들면요. 부품을 다 똑같은 데서 갖다 줘요. 브랜드만 달라요. 그 다음에 TV 쪽에 제일 좋은 게 뭐죠? 화면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핵심 전자 부품. 그건 다 대표적인 기업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다 공급해 줘요, 사실은.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서비스가 중요한 거죠. 예. 사후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전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제품 속에 녹여든 또 서비스 요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고 필수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앤 오해를 먼저 우리 스스로 없애자. 그럼 서비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얘기했죠. 이거 우리가 서비스 마케팅을 하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네, 무형성 얘기했죠. 형태가 없다. 비분리성. 고객과 기업과는 분리할 수 없다. 이질성. 한 사람이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금 다르고 어제 다를 수 있고 지금 다르고 오후에 다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소멸성. 대기하고 있어서 고객이 와야 서비스 행위를 하니까 고객이 안 오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멸성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대기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서비스 패러독스가 뭐냐면 서비스 비용은 많이 드는데 기업이 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까? 근데 보면은 서비스가 획일화되려고 그래요. 기술화 해가지고. 사실은 고객은 각각 다른데 니즈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인간성을 기계화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이건 무미건조하고 과거하고 좀 별로 오히려 고객을 위한 게 아니고 기업을 위한 거네 이렇게 되고 기술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일선 직원이 확보가 좀 어려워서 일선이 똑똑하면 위로 올라가 버리고 또 신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시 직원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패러독스로 인해 가지고 기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객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향상된 걸 만족도를 못 느낀다 하는 거. 이걸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뭐죠? 서비스. 그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뭐 sincerity, speed, smile 하나 S고 에너지 열정적으로 고객 관리하고 revolutionary 혁신적으로 하고 valuable 뭔가 그 가치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impressive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communication 상호 관계 속에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entertainment 고객을
마음적으로 환대하는 거. 이런 자세를 갖고 서비스하면 패러독스가 없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기본적인 이해. 간단히 제가 말씀 올릴게요, 그냥. 서비스 마케팅과 제품 마케팅이 무엇이 다른가? 뭐 그렇게 거기에 이제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에 서비스는 고객이 참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상품의 일부분이죠. 예. 기업에 있는 고객은 내부 고객이라고 그러고, 밖의 고객은 외부 고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람의 상품의 일부. 상품 속에 사람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비스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통제가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제조 부분에 있어서는 뭐, PPM 관리해가지고 부품 관리해서 이게 정품이다 그러면 오케이, 추라 해서 하는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형이고, 뭐, 비분리성이고, 그 다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품질 통제가 사실은 어렵죠. 객관화하기가 좀 어렵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재고화가 불가능한 건 뭐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요인이 중요하죠, 시간. 그 시간은 한 번 없어진 시간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비용으로 고스란히 남지 않습니까? 서비스 인력이 놀고 있다면. 근데 만약 또 고객이 많이 와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의 또 서비스 고객을 놓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공의 중요성. 그 다음에 유통 경로가 상이하죠.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을 재고 창고에 싸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지만 서비스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이 항상 움직여서 고객과 함께 서비스해야 되는 거. 이게 마케팅하고 다른 요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서비스 마케팅 연구가 걸어온 길은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판매 단계에서 이제 광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한 걸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 개발 단계에 이제 고객이 참여하는 것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별화 경쟁자 분석 단계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단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품질 단계를 거쳐서 통합 관계. 그래서 마케팅, 통합 마케팅 관계까지 서비스가 진척되어 오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연구 모형은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삼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서의 서비스, 그건 제가 설명을 안 해요. 시스템 뭐냐면 이제 생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있죠. 그래서 이제 비가시선이 있어가지고 후방 서비스, 전방 서비스가 있고 해서 시스템적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상호작용적 마케팅, 그 다음에 서비스 마케팅 삼위일체,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피라미드, 이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마케팅 믹스가 4P에서 3P가 추가해가지고 확장된 마케팅 7P가 이제 생겨났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됐냐? 프로세스,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physical evidence, 물적 증거, 이게 3개가 추가돼가지고 확장된 서비스 마케팅 7이 완성됐다 하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제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다 여러분들 과제로 봤으니까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제가 이제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을 했죠.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분석.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자 분석을 해야죠. GP. 그 다음에 자사 분석해야죠. 지기.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을 해야죠. 고객. 기업으로서는 이제 상대 기업이 있으니까 경쟁자 분석이고, 자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을 해서 이것을 이제 3C 분석이라고 그래요. 3C 분석. 뭐냐면 이제 C가 이제 뭐냐면 이제 competitors, 경쟁자. 그 다음에 company, 내 자사 회사. 그 다음에 customers.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3C 분석. 그래서 시장 상황 분석에 있어서 3C 분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냐면 이제 STB 분석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S가 뭐냐면 이제 세그먼트, 시장을 세분화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T는 뭐냐면 이제 타겟팅, 목표 시장을 이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P는 포지셔닝, 그 목표 시장 속에서 어떻게 7P를 통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포지셔닝해서 우리 제품을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세분화에 있어서는 인구 통계학적 데모그래픽이라고 그러죠. 인구통,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연령, 뭐, 성별, 그 다음에 사회계층, 뭐, 직위, 소득,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인구. 그 다음에 심리학적.
사이코그래픽이죠. 사회심리학적. 이거는 이제 개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개성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라이프 스타일도 있겠고 그런 게 있겠네요. 그런 게 다 심리학. 구매 행동 기준, 그다음에 세분지상의 독특한 니즈,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수준 이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시장 세분화가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겟팅에 있어서는 뭐 집중화 전략을 할 거냐, 하나에 아예 몰빵을 할 거냐, 차별화 전략 해가지고 한 2개 이상 정도로 시장을 잡아가지고 각각 차별화해서 할 거냐, 아니면 비차별화 전략 그냥 그런 것 하지 말고 새 시장을 하나로 보고 그냥 다 그냥 할 거냐, 그런 전략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표적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표적 시장. 그 다음에 서비스 컨셉트를 내가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how to입니다. 이게 how to.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 그래서 STP 분석이 중요하다.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건 이제 또 학문을 더 높은데 저거 하건 또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 시장 분석해보자. 여러분 시장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상대 대학일 수 있고 또 여러분 같은 동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분석을 해보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인구 통계학적 분석도 해보자.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적 분석도 해보자. 지금 각 대학에 대한 편견 내지 오해가 많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래서 시장 세그멘테이션을 한번 싹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령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분석을 한 상황에서 타겟 시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본다 이거죠. 타겟 시장을.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가 나한테 적합하겠다. 아니면 나는 여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 지금의 위치는 여기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동기란 게 뭐냐면 지금의 내 현실하고 내 이상적 현실하고 차이가 날 때 긴장관계가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긴장관계. 그 긴장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동기라는 겁니다. 그게. 소비자 행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동기를 해서 내가 그럼 이 타겟 시장을 했는데 난 여기 돼야 되겠다. 그럼 포지셔닝을 내가 하는데 지금 내 포지셔닝은 어디밖에 안 되는데 어딘데 내가 이 포지셔닝 내 꼭 가고 싶다 그럴 때 나는 뭘 해야 되냐? How to.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진로에 대한 계획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장점, 약점, 강점, 단점이 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뭘 해야 될 게 이제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기재에 깔린 게 뭐다? 열정, 의지, 노력, 끈기라 이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이 모르는 잠재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잠재력은 뭐 특정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다 그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밑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곧 올라오는데 포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잠재력을 끄집어 올리지 못해가지고 성공의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게 일반론적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STP에 의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하나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매진한다면 여러분들이 괜히 좌우로 돌아볼 시간 세이브하면서 여러분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포지셔닝의 중요성과 원칙에서 중요성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거냐, 기존의 이미지가 안 좋다면,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이미지를 유지 강화할 거냐. 왜냐하면 이 이미지를 갖는다는 게 확실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기존 이미지를 유지 강화할 것이야. 아니면 아예 이거 제품 안 돼. 이런 이미지 안 되니까 제 포지션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 변화를 줄 거냐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중요성이죠. 서비스의 중요성. 그다음에 이제 원칙은 이제 하나의 위치가 돼야 됩니다. 명시적으로. 저건 저거다 하는 게 어느 정도 다른 부수적인 위치가 있지만 하나의 위치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뭐냐?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일관되고 독특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 구별이 경쟁사와 차별적이어야 돼요. 이게 뭐야?
대조적 포지셔닝입니다. 이 대조하면은 훨씬 눈에 잘 띈다고 그랬죠. 대조. 그래서 독특성,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원칙 하에서 서비스 포지셔닝을 하는데 새로운 이미지 창출할 거냐, 기존 이미지 유지 강화할 거냐, 재포지셔닝에서 이미지를 변화줄 거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포지셔닝 실천 방법.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뭐 서비스 속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 서비스 용도가 뭐냐. 그다음에 가격과 품질을 또 비교한다. 그다음에 서비스 등급을 어느 등급으로 할 거냐. 무조건 최상 등급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를 어떻게 대상으로 할 거냐. 관여도가 어느 정도 했냐. 이런 거 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도 다 보는 거죠. 여기서 지각도도 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차원의 이제 포지셔닝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 포지셔닝. 그 뭐냐면 이제 신뢰성 중요하죠. 응답성, 예. 그다음에 확신성, 그다음에 공감성, 그다음에 유형성. 이런 5가지의 품질 차원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 유형성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서비스는 무형성인데 유형성 중에 뭐였어요?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그랬죠. 피지컬 에비던스에 기능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거 여러 개 다 포함이 돼요. 근데 그것을 유유적절하게 활용해 가지고 서비스 품질 차원의 포지셔닝을 했을 때 성공적인 포지셔닝이 됐다. 이렇게 우리 얘기. 그래서 3장에서 이제 상황과 포지셔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 개요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4장부터 했던 게 뭐냐면 이제 7P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오늘 가격 관리죠. 그 전에 제가 이제 3가지를 했죠. 이게 상품 관리. 상품. 여러분도 상품이고 저도 상품이거든요. 어떻게 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브랜드. 그럼 여러분도 브랜드고 저도 브랜드거든요. 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도 브랜드 관리하세요. 그게 이제 사람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관리하세요. 저도 이미지 관리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비스 상품에 대한 이해에서 서비스 상품이란 뭐냐? 서비스 상품에 관한 핵심 서비스가 있고 보조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핵심 서비스는 비행기 어느 출발 지역에서 도착지까지 보내는 거 이게 핵심 서비스죠. 보조 서비스는 2가지가 있어요. 가치 지원 서비스하고 가치 증대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죠. 가치 지원 서비스는 뭡니까?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치 지원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티켓팅한다 이런 거. 근데 핵심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가치 증대 서비스라고 그랬죠. 가치 증대 서비스는 뭐죠? 마일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 라운지를 만들어 가지고 편안히 쉬어갈 수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다 이제 가치 증대 서비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상품은 이제 분류하는데 이제 고객 관점에서 분류가 있고 서비스 상품의 어떤 3가지 분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위험이 중요해요. 위험. 고객이 서비스를 본다. 이거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서비스에서 중요합니다. 그다음 뭐냐면 이제 구매 노력. 이 사람들이 이걸 구입하는데 얼마나 노력을 표하냐. 뭐 일반 간편 우편 배달 서비스나 이런 것은 그냥 구매 노력 필요가 없잖아요. 위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객 관여 정도거든요. 내게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 이 3가지 기준으로 서비스 상품이 분류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편의 서비스, 선매 서비스, 전문 서비스. 편의 서비스 같은 이제 우편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거 이런 게 이제 편의 서비스고 선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용실이라든가 치과 의사라든가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관여도도 좀 높죠. 예, 많이 높아야 되죠. 위험도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 서비스는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위험도가 매우 높죠. 그다음에 이제 관여도가 굉장히 높죠. 이게 그런 서비스를 이제 고관여 서비스가 이제 전문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서비스 수명 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입기, 그다음 뭐 있어요? 성장기, 그다음에요 성숙기, 그다음에 쇠퇴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얼리 어답터들 이런 얼리 유저 이런 사람들은 도입기에 하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성장기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실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도입기를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이 기술 발달 시대에는 성장기에 이익을 거의 독점한다. 애플이 그런 대표적인 예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 때는 너도 나도 막 경쟁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킨 게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세태기로 빠지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제 서비스 상품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 관리에서 브랜드는 무엇이 다른가? 서비스 브랜드는 거기서 이제 뭐 서비스 브랜드는 어떤 이제 기업 브랜드다. 근데 제조업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제품도 브랜드로서 성공할 수 있죠.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의 이제 요소와 영향,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서비스 브랜드의 핵심은 뭐냐면 브랜드를 지으려면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연관성. 그 뭐냐면 제품하고 이 브랜드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자 카드. 그럼 이제 비자라는 게 뭐죠? 이제 해외 나가려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가 그래서 그 연관성을 좀 두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기억 용이성. SK 하는 것도 사실은 기억을 용이하기 위해서 SK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용이.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뭔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세련됐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 브랜드 핵심.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브랜드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임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시장 조사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좋은 브랜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서비스 않고 뭐 브랜드만 좋다고 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 꽉 차야죠. 그렇죠. 우리 이미지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도 속이 꽉 차야지. 겉만 번지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의 것에서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라. 멀리 있지 않다.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서 브랜드를 개발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하고 정서적 유지해가지고 고객의 니즈가 들어있는, 고객의 바람이 들어있는, 욕구가 들어있는 그런 브랜드를 창출해라. 그래서 브랜드를 내재화하라. 직원조차도 브랜드가 뭔지 모르고 브랜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무슨 고객 관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브랜드를 내재화하라. 이게 핵심 브랜드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신상품을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해야죠. 여러분도 이제 거기에 서비스 신상품 기획에 있어서 그럼 서비스 신상품이 뭐냐? 간단히 하면 이제 대규모 혁신하는 거죠. 혁신. 예를 들어서 한 2, 3일 걸린 배송 시스템을 2일 배송 시스템으로 다음날 바로 배송한다 하는 게 혁신이죠. 혁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을 했던 게 이제 건강 유지 기관을 설립해 가지고 거기서 피트니스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다이어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가미해서 하는 거, 신규 사업을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시장을 위한 신상품을 만들어라. 그래서 SK 주유소가 정비업도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SK 주유소의 고객도 많이 끌어들이고 또 정비업도 하면서 고객 만족도 주면서 거기에 부가 이익도 창출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는 뭐죠? 서비스 상품의 계열을 확장하라. 이 책에서 나왔는데 이 서울대학교에 AMP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도 가르치고 대학원생도 가르치니까 고위 경영자들을 모셔다가 최고위 과정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수업료 해가지고 6개월 과정으로 가르치자. 그러면 이 자원이 확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비스 상품의 계열 확장.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서비스 신상품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서비스 상품의 개선이라든가 스타일 변화하는 것은 이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비스 신상품으로 화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신상품 기획 시 고려사항은 뭐라고 했어요? 고객이 추구하는 어떤 편익을 제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를 리엔지니어, 다시 그것을 엔지니어링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서비스로 전환하라고 그랬죠. 그건 뭐냐면 이제 차만 파는 게 아니고 차를 이제 렌트카 이거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 같은 거 하라 이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적극 활용해서 신상품 기획 시에 고객이 원하는 그러한 신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서비스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라. 예. 마일리지 서비스니 뭐 이런 거 다 보조 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신상품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구매하도록 고객을 유인하고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신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신상품 개발 과정에 보면 이제 사업 전략 개발, 뭐 신규 서비스 전략 개발, 아이디어 도출 등등등등 많이 있죠.
그건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릴 생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우재 교수님이 추가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사장을 좀 강화를 했는데 뭐냐면 4.2 해가지고 차별화는 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브랜드가 차별화가 많이 안 된다 요즘. 그럼 차별화 브랜드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 이제 세 가지를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거대한 흐름에 맞서라. 그건 뭐냐면 이제 일반화돼 있고 서비스는 이거다 하는 브랜드를 맞서 역 브랜드로 한번 해봐. 역발상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역발상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역 포지셔닝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라. 리버스 포지셔닝 앤 브랜드 했는데 한번 바꿔 역발상으로 해보라. 그런 거 제안만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심리를 변화시켜라. 그러니까 일탈 브랜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의 서비스를 내는데 태양의 서비스 동물이나 데려오고 일반 뭐 고개나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고 거기에는 오페라가 있고 웅장한 정말 그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고 하는 걸로 일탈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봐라. 태양의 서커스 그런 거죠. 에어비앤비 전 세계 가정을 다 내 호텔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저도 사실 작년에 한 달간 우리 부부 이집트를 갔다 왔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 다 한번 봤는데 한 달간 잠깐 말씀드리면 피라미드를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9박 10일인가 돼요.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안내자 따라가지고 그냥 몇 분에 출발합니다. 뭐 빨리 하세요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그 사진 찍어주는 애들이 한국말 다 빨리 하고 다 해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 무려 한 6시간을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라미드 뒤에 가면 전체를 다 보면 헬기장이 하나 있어요. 그 헬기장 그 표시판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에 부탁해서 숙소를 잡으니까 정말 편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아주 편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감히 상상 못할 일들이. 그 다음에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에서는 우버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전화하면요. 결제도 그냥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버에 등록해 놓으니까. 가격이 얼마입니다. 바로 떠요. 거기에는 애누리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과중이 없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아주 5분 내로 타고 오고요.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일탈 브랜드입니다. 일탈 브랜드.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문전박대하는 적대 브랜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정말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걸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역발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가한 게 그겁니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 상품 관리는 이게 다 이제 브랜드는 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걸로 다 일상화되어 있는 포맷이 되어 있는데 이런 브랜드로 새로운 발상을 한번 해보라 하는 게 이제 이우재 교수님께서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하나에게 추가한 게 4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죠? 서비스 프로세스 배웠죠? 프로세스. 이게 7P 중에 확장된 3P 중에 하나죠, 이게.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세스는 뭐냐? 프로세스, 과정이죠. 플로우, 흐름이죠. 과정과 흐름이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분류는 뭐냐? 고객과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걸 개별화할 거냐? 표준화할 거냐? 노동 집중도를 고려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에 있어서 서비스 팩토리가 있고, 서비스 샵이 있고, 대중 서비스가 있고 전문 서비스가 있다. 말씀드려요. 그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 개별화와 그다음에 이제 노동 집중도 정도에 따라서 4개의 서비스, 팩토리, 서비스 샵, 대중 서비스, 전문 서비스로 나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에 이제 고객을 참여시켜라. 고객 참여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서비스를 받는 고객도 있지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다른 고객까지도 서비스 고객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의 역할이 뭐라 그러죠?
임시 직원. 근데 여기 이휘재 교수님 오판부터는 뭐냐면 이제 준 직원이라고 썼어요. 준 직원. 임시 직원이란 게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으로 되니까 좀 그 오해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이것을 준 직원이 낫겠다. 준 직원 한. 그러니까 직원에 준한다 이거죠. 임시 직원보다 템포러리보다는 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 직원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고객은 인적 자원이다. 그다음 능력의 원천이고 혁신자이다. 이렇게 고객이 중요해졌다 이거죠. 프로세스를 통해서. 프로세스에 다 고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기술. 이제 셀프 서비스가 이 서비스 프로세스 중에 한 요소가 또 있다는 거죠. 셀프. 그러니까 스스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술 지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 지원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서비스, 셀프 서비스와 심정 요인도 보고 그 다음에 셀프 서비스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한번 내용을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참여 증대 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이케아 사례를 한번 보자 이거죠. 거의 그 과업을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주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조립한다는 안내서를 다 주면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객의 가업이 필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바른 고객 유치 어떻게 해야 돼요? 적합한 고객 유치해야 되겠죠. 그걸 조립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야지 조립하지 못한 사람한테 물건 팔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고객을 유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적절한 교육 및 사회화. 이케아 제품을 사면 이 정도 수준은 알아야 됩니다. 가지고 교육 매뉴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숙지하면 그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회화하는 거예요. 이케아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이게 효율적이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사회화죠, 이게. 그 다음에 효과적인 보상. 가격이 싸다는 거죠. 예. 제품 질은 좋고요. 그 다음에 고객 믹스 관리. 그러니까 고객 적합성 관계라는 거죠. 고객 믹스. 그러니까 고객이 그 원하는 고객, 가장 효율적인 고객, 만족한 고객, 이런 어떤 적합성 관리를 함께 할 때 고객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이케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참여 유형이 이제 참여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 행동이 있고, 불평 행동이 있고, 불량 행동이 있어요. 이제 참여 행동은 내가 물건을 사서 거기에서 의견을 주는 거고, 시민 행동은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주는 거고, 불평 행동은 이게 잘못됐으니 바꿔달라 해가지고 환불하든가 뭐 반품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거. 불량 행동 뭐 좀 불량하게 그냥 그 기업에 대해서 해코지 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불량 행동일 수 있겠죠. 그런 거. 이게 다 고객 참여 유형이 이렇게 다 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외면시하거나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유형을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고객 관리를 하고 응대를 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객 참여 유형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구매 과정에 따른 관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구매 전 과정, 그 다음에 구매 과정, 구매 후 과정이 있었죠. 구매 전 과정이 뭐예요? 대기 관리죠. 대기. 에어 폴루션 그 대기가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 대기요. 예, 대기. 좀 썰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기. 그래서 그 뭐죠? 대기 관리가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대기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심적인 요인, 이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은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해가지고 진실의 순간. 투사가 마지막 칼을 꽂는 그런 순간, 투가 이기냐, 투사가 이기냐 하는 그런 순간이 진실의 순간이 그 정도로 생사가 오가는 중요한 시간이라 그랬죠. 그게 이제 구매 과정 속에서 여러 나타나요. 거기는 실패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잘 파악해가지고 기술적 품질하고 기능적 품질을 잘 파악해서 잘 해서 구매 과정에 있어서 MOT를 잘 관리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제 이 이휘재 교수님 추가로 이제 카르스 모형이라고 해놨어요. 카르스 모형. 카르스 모형이 뭐냐면 이제 구매 과정에 있는 건데요. CARS. 그 뭐냐면 이제 C가 코핑. 코핑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영어로 코피 위드 그런가요? 코피 위드? 그럼 이제 직면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 코핑입니다. 직면한 거예요. 직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직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뭐냐면 adaptability, 적응하는 거죠. 그래서 임기응변에서 잘 고객을 잘 적응하라. 그러니까 직원을 맞았으면, 코핑했으면 잘 적응하라. 그 다음에 리커버리,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성공하는 것은 상호죠. 실패했을 경우에 바로 리커버리 해라. 그래서 실패도 오히려 고객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살짝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더 잘해줘가지고 고객 만족 받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커버리가 중요하다. 페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패를 빨리 조치해가지고 만족으로 돌려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스폰테니어티. 이거 뭐냐, 자발적 행동하라. 자발적. 예. 그게 이제 뭐 겸손도 있을 수 있고 뭐 존중도 있고 다 자발적 행동. 그래서 이게 카르스 모형으로 구매 과정에 있어서 고객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카르스 모형. 그럼 적어놓으세요. CARS. 다시 코핑, 직면, 코핑. 그 다음에 adaptability, ADAPTABILITY죠. adaptability. 뭐 adaptation이 이제 적응이라는 뜻 아닙니까? adaptability, 적응력, 임기응변. 그 다음에 이제 R이 recovery,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실패 시 바로 회복에 조치하는 거. 그 다음에 spontaneity. 이것이 spontaneously, 그럼 자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spontaneity, 자발적 행동. 이 카르스 모형이 중요하다는 것. 구매 후 과정은 뭐냐면 이제 일본의 이시가와 학자가 이제 그 인간관계 도표, 인과관계 도표해가지고 원인과 결과 관련한 관계를 도표를 거는 이게 피시본 다이어그램 해가지고 생선뼈, 피시가 생선 아닙니까? 본이 뼈죠. 그러니까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해가지고 실패한 내용을 우측에 놓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절차, 그 다음에 뭐 그 설비, 뭐 준비 과정,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된 것을 다 뽑아서 종교는 이걸 개선하면 이 실패를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보기 쉽게 해놓은 게 있어요. 구매 후 과정.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하기 위한 건 뭐냐면 구매 후 과정 피드백입니다. 중요한 피드백. 피드백을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된 걸 보완해가지고 다시 선순환 사이클로 돌려서 완벽한 서비스 고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법에 서비스 청사진을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이제 고객 행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행동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상호작용선, 가시선, 뭐 내부 상호작용선 이런 게 다 있었죠.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은 어떻게 작성해요? 과정을 도식화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실패 가능성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과 시간에 명확화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하고 청사진을 또 마지막 피드백에서 수정을 하라. 그래서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감사가 또 하나, 오디트. 이것도 이제 이유재 교수가 이걸 하나 넣어놨더라고요. 감사. 오디트는 중요한 거죠. 이게 결과를 항상 분석해서 손익으로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재설계는 제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일괄 서비스,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의 재설계. 이렇게 해서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제가 5장에 전반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빨리 얘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주차부터 계속 리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막 그대로 이제 장기 기억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걸 꺼낼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단기 기억으로 돼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반복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혼란스러울지 몰라도 제가 이제 일부러 제가 여러분 학생의 신분으로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번 하니까 바로 내용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데모한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사람 관리. 뭐 이건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번주 했으니까. 여기 뭐 서비스 사람 관리는 뭐죠? 기업에 있어서 사람은 뭐죠? 내부 직원과 외부 직원이 있죠. 시장도 내부 시장이 있고 외부 시장이 있죠.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내부 마케팅은 뭐죠? 바로 고객도 내부 직원도 고객이다. 내부 마케팅. 그 다음에 외부는 외부 고객, 외부 시장은 외부 마케팅 뭐냐? 이것은 이제 고객이다.
그래서 이제 이유재 교수께서 이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직원을 보는 새로운 시각, 내부 마케팅. 직원을 보는 새로운 시각, 예, 내부 마케팅.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제 막 관계 마케팅 해놨는데 더 강조하기 위해서 관계 마케팅의 이해와 실천 전략.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근데 저는 내부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 훨씬 더 필이 와요. 그냥. 예, 핵심 용어를.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것 말고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의 이해와 실천 전략에 이제 좀 강조한 게 있지만 내용 그대로예요. 관계 마케팅이란 뭐냐 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의 목표가 뭐냐. 이제 뭐 고객의 유치고 고객의 유지고 고객과의 관계 제고죠. 뭐 관계 마케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객의 유치에서 요즘 뭐 MGM이라고 있었죠. MGM. Members get members. 고객이 고객을 부른다 이거예요. 내 고객이 내 고객을 또 부른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다 MGM. 그다음 이제 관계 마케팅의 혜택은 이제 기업과 고객 측면이 있겠죠. 그 기업 뭐 이윤이 증가하고 운영비 감소하고 뭐 구전 효과로 해서 회사 기업 이미지가 올라가고 이직률이 감소하고 왜 아이고 저 관계 마케팅 해가지고 고객이 좋아한다는데 직원이 나갈 이유가 있어요? 회사 비전이 보이는데 이직률 감소하죠. 그다음에 고객 생애 가치가 증가,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고객은 신뢰 혜택, 사회적 혜택. 이 제품을 쓰므로써 내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뭔가 좋은 생각을 가졌다.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 대우 혜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의 양면성 뭐냐면 이게 매너리즘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무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안주하면 또 다른 경쟁자는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주하다 보면 뒤처질 수 있다. 그래서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마케팅의 실천 단계 또 말씀 고객 유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뭐 올바른 고객 관리, 뭐 불량 고객 관리 이런 거 다 제가 불량 고객 대처 방안 다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고객 유지 단계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서비스 실패 및 회복이 있고 서비스 보증이 있고 관계 제고 단계에서는 우량 고객 관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실천 전략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유재 교수님도 서비스 사람 관리에 있어서 내부 마케팅에 있어서의 직원의 소중함, 중요함, 역할의 중요함 이런 거 아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에서 고객을 기업이 모든 시스템이나 운용에 있어서 고객 지향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 정리를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객을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치도 중요한 유지도 중요하다. 유지도 또 중요하지만 관계를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해가지고 관계 마케팅의 혜택은 기업과 고객이 함께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서비스 사람 관리에서 잘 정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비스 사람 관리가 끝나고 나서 중요한 게 이제 서비스 물리적 증거 관리라고 그랬죠. 물리적 증거 관리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요. 유형적으로 하기 위한 게 이제 물리적 증거 관리. 그래서 물리적 증거란 뭐냐? 그래서 물리적 환경이다. 뭐 기타 유형적 요소다.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차원에 있어서 이제 주변 이제 공간적 배치라든가 주변 요소라든가 뭐 기능성이라든가 표지판, 상징물과 조형물 이런 것. 물리적 환경이 왜 중요한가? 구매 결정에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무형성을 극복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형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직원 행동에 영향이 큽니다. 물리적 환경의 형태가 뭐냐? 물리적 환경의 대상은 뭐 셀프 서비스가 있고 원격 서비스가 있고 대인 서비스가 있다. 물리적 환경의 복잡성은 단순한 환경이냐 복잡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이게 셀프 서비스, 원격 서비스, 대인 서비스 이게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의 역할은 이제 뭐 패키지로 그것을 함께 전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편의 제공으로 할 수도 있고, 사회화가 관계다. 차별화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증거의 전략적 유세에서 중요한 게 이제 혼잡성을 이제 어떻게 탈피할 거냐. 혼잡성. 그러니까 덴서티하고 다릅니다. 덴서티는 밀도라는 건데, 그건 아주 그냥 물리적인 용어예요. 그냥 거기 밀도 몇 명이 있다는 건데, 그거하고는 혼잡성은 이게 심적인 문제, 심적.
그래서 이제 환경적 단서를 보고 구매 동기를 보고 고객의 제약적인 조건, 혼잡에 대한 기대를 이런 걸 봐가지고 이 혼잡성에 영향을 미친다. 꼭 사람이 많다고 해서 혼잡하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저 제품을 꼭 사고 싶은데 사람이 많다 그래도 혼잡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왜? 그걸 사고 싶은 기대가 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럴 때는 혼잡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또 그런 거 이제 심리적인 문제다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잡성의 영향은 이제 정보 양을 제한시켜 버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감소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구매 가능성이 감소가 되죠. 만족이 떨어지죠. 점포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혼합성 감소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비스 생산 관리하고 고객 인식 관리가 있다. 생산 관리는 물질적인 거고 인식 관리는 심적인 거다. 그래서 이게 이우재 교수께서는 생산 관리란 용어가 제조 부분하고 연계된 것 같은 이것을 운영 관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혹시 그저 5판이나 6판 하신 분들은 서비스 운영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설을 재배치한다든가 최대 용량을 조절한다든가. 그 용량이 안 되면 조절해야죠. 예를 들어서 좋은 식당 같은데 물건을 준비하는데 100명분만 했는데 더 많이 왔다. 그럼 막 물을 탑니까? 그럼 벌써 고객이 잃잖아요. 그럼 100명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물건을 팔 수 없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면 고객이 안 먹어도 더 신뢰가 더 가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 수의 통제도 끝보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를 조절한다든가. 왜 사람이 많이 몰리는데 분석을 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다. 인원을 더 충원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잡성을 감소해야 된다. 근데 이게 고객 인식 관리가 중요하다. 고객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에 있어서 혼잡성을 정해서 가상 대기 시간 해가지고 몇 시에 오십시오. 그럼 그 기간 동안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오더라도 되게 다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 잘 해서 고객이 기다리면서도 기다린 것 같지 않게 하는 게 바로 고객 인식 관리다. 그 다음에 외관, 뭐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 중요하죠. 점포 분위기도 이제 점포 환경, 점포 이미지, 점포 분위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내부 환경이 있고 외부 환경이 있죠. 조명이라든가 소음, 냄새, 그다음에 뭐 외부 환경은 입지라든가 건물의 외관, 그 다음에 점포 내 자극, 색상이라든가 배경을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증거의 전략적 이슈들이다.